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천하를 들었다 놓은 여인, 상관 소용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칙천무 시대를 보면 여인들이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시대입니다. 칙천무, 그리고 그의 딸인 태평공주, 중종의 아내인 위황후, 중종의 딸인 안락공주, 그리고 오늘 소개드리는 상관 소용, 이러한 여인들이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시대가 바로 당 중엽이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칙천무의 오른팔인 적인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왼팔에 해당하는 상관 소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 소용은 칙천무와 27년을 같이 했는데요. 사실상 칙천무의 비서이자 재상이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재상의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칙천무가 쓰는 모든 조서, 그것을 대필했던 여인이 바로 상관 소용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을 전부 다 검토해서 거기에 의견을 따라서 칙천무에게 바쳤던 사람이 바로 상관 소용입니다. 상관 소용은 그의 이름이 원래는 완아입니다. 그런데 중종시대에 그녀의 벼슬이 소용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를 상관 소용이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에 따라서 상관 소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관 소용은 어머니가 이 여인을 배웠을 때에 아주 희한한 꿈을 꾸는데요. 엄청나게 큰 거인이 와서 저울을 하나 주면서 내가 지금 잉태하게 되는 아이는 천하를 달아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는데요. 상관 소용의 어머니는 이제 내가 아들을 낳을 모양이구나, 그리고 이 아들이 천하를 움직이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태어난 걸 보니까 여아였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겠죠. 현대 같으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여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망할 게 없겠지만 예전에는 얘기가 달랐죠.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태어났다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더 문제는 상관 소용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상관 소용의 할아버지인 상관의가 칙천무의 미움을 받아서 가문이 멸문을 당합니다. 상관의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고종시대에 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을 대신해서 칙천무를 폐위시키는 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빌미가 되어서 칙천무 측이 오히려 상관의를 모반으로 몰아서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상관 소용과 어머니는 궁정의 궁녀들이 사는 곳에 집어넣어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상관 소용은 태어나자부터 노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교양이 높고 배운 게 많은 여인이어서 비록 노비 생활을 했지만 상관 소용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관 소용이 책을 읽게 했고 역사와 문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 소용 역시 재능이 뛰어나서 어려서부터 시를 잘 썼고 문장을 쓰는데 막힘이 없이 쓰는 그런 천재적인 소녀였습니다. 이런 소문이 점차 퍼지면서 칙천무가 상관 소용이 14살 되던 해에 상관 소용을 자기 곁으로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 하나를 내고 문장을 써보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14살 여인이 단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말 그대로 일필휘지 너무너무 멋있는 문장을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걸 본 칙천무는 무릎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천재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상관 소용과 그 어머니를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즉 노비에서 풀어줬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14살의 상관 소용을 제인이란 벼슬을 내려줬습니다. 제인은요, 비빈의 풍계로 보면 오품에 해당됩니다. 궁정의 여인들은 두 종류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데요. 한 종류는 행정을 주로 맡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많이 올라가야 오품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빈으로 뽑히는 여인들은 오품부터 일품인 귀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칙천무는 상관 소용의 재주를 아꼈고 오랫동안 자기 곁에 두고 쓰고 싶어서 자기의 남편인 고종에게 이야기해서 제인으로 선발했던 것입니다. 고종과 자거나 이런 기록은 없는데요. 어쨌건 제인으로 해서 비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칙천무가 자기 옆에 두고
모든 조서를 그 여인이 쓰게 했고 자기가 쓰는 문장들을 고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상관소용은 시제가 뛰어났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쓴 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죽고 나서 측천모후가 본인의 아들들, 즉 중종과 예종을 세웠다 다 폐위하고 측천모후가 15년 동안 주나라를 세워서 황제에 올라가는데요. 상관소용 입장에서는 측천모후가 원수 아니겠습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죽이고 감을 완전히 멸문시킨 여자였지만 그러나 본인을 선발해줬기 때문에 측천모후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측천모후도 그를 중용했는데요. 33살이 되던 해에는 측천모후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서를 쓸 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올리는 조서에 대해서 내가 먼저 보고 거기에 내 의견을 달아서 나한테 올리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요. 705년에 측천모후가 죽고 그의 아들인 중종이 다시 한번 복위를 합니다. 이 중종은 복위하자마자 상관 완화에게 소용의 벼슬을 준 것입니다. 이 소용은 품계로 보면 2품에 해당됩니다. 대단히 높은 벼슬이죠. 그 다음이 귀비고 그 다음이 황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벼슬을 줬는데요. 중종은 사실 태자 시절에 상관소용과 썸씽이 있었습니다. 측천모후는 상관소용이 문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지식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태자에 시독을 시켰습니다. 시독이라는 것은 태자에게 글을 읽어주는 지위인데요. 그 사이에 젊은 남녀가 만나니까 불꽃이 튀었겠죠. 그래서 중종도 사실 젊은 날에 태자비가 있었지만 상관소용과 굉장히 친해졌고 사실상 연애를 했었던 관계입니다. 하지만 40이 넘어서 한 사람은 10여 년 이상 밖에 나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귀양 생활을 했었고요. 한 사람은 측천모후를 계속 도와주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요. 40이 넘어서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의 감정은 사실 거의 없었고요. 중종은 본인을 지지하는 대신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장간지나 이런 사람들이 중종을 보유했지만 중종은 자기의 마음을 터놓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상관소용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중요한 정치 파트너로 상관소용을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중종의 뜻은 상관소용을 통해서 다 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상관소용이 중종에게 신하들이 올린 상소문을 올릴 때에 반드시 상관소용의 평가를 받도록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상관소용은 무시들의 편을 들었고 이황가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707년에 태자였던 이중준이 우린군을 움직여서 당시 실권을 잡고 있었던 무삼사 일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무삼사를 비롯한 무시 일족을 전부 다 죽이는데요. 정변이 일어났을 때에 상관소용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관소용은 자기의 애인이자 본인이 위항우에게 애인으로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무삼사입니다. 그래서 무시편을 들었던 것인데요. 이 상관소용은 중종과도 애매한 관계, 무삼사와도 애매한 관계, 그리고 무측전이 그렇게 남총으로 아꼈던 장창종과도 관계를 맺었던 여인입니다. 본인은 궁중에서 자랐고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여인인데요. 중종 때에 이 여인에게 특혜를 줘서 비빈이 외부에 자기 집을 갖는다? 이건 중국 역사상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유일하게 상관소용은 외부에 자기 집을 갖도록 허용을 받아서 정시에 퇴근하고 정시에 출근하면서 외부의 자기 집에서 자유롭게 남자들과 뒹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던 이중준은 반드시 상관소용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상관소용은 정변이 일어났을 때 잽싸게 고종과 위항우가 있는 침전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태자가 저를 죽이면 그 다음번에는 황후와 폐하의 차례입니다. 저 이중준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 고종이 좌우린군을 동원해서 태자 일파를 칩니다. 그래서 태자는 결국 자살했고요. 같이 정변을 일으켰던
우린군의 이다조도 그때 처형당합니다. 이렇게 살아남은 상관 소용은 중종의 신임을 더욱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상관 소용은 문학적 재질이 뛰어나다 보니까 지인들에 대한 작품에 대한 평가를 늘 맡았습니다. 그리고 중종이나 위왕후나 안락공주가 연회에서 시를 질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상관 소용이 대신 시를 써줬는데요. 당나라 시대 때 유행했던 문체 중에 하나가 상관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상관 소용의 할아버지 상관의는 문학계의 명성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 손녀인 상관 소용도 할아버지의 문학적 재능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손녀가 아주 독특한 스타일의 문체를 보여줬는데요. 그 문체 특징은 저도 몇 개 읽어보니까 첫째는 형식미가 뛰어났습니다. 즉 문장의 구조를 갖고 아주 미묘하게 문장을 꾸며갔고요. 두 번째는 기기묘묘한 단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세밀한 묘사에 능했습니다. 이게 당시에 당나라 중엽에 유행했던 상관체인데요. 이것을 완성시켰던 여인이 바로 상관 소용입니다. 그녀는 문인들을 아꼈기 때문에 중종에게 건의해서 문인들을 많이 정부에 발탁하도록 힘을 썼던 여인이 상관 소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황후와 안락공주는 그렇게 본인들을 압박했던 시어머니인 무측천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중종의 딸인 안락공주가 본인을 황태녀로 삼아달라 아버지에게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관소용은 그것은 안 될 일이라고 봤기 때문에 4번이나 반대하는 상소를 올립니다. 상관소용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여인인데요. 황태녀가 되겠다는 안락공주를 막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고요. 본인이 원하는 문인들을 고관에 앉히는 어떻게 보면 부패한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상당히 비평을 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710년 6월 달에 중종이 급서합니다. 역사적으로 평가는 위황후와 안락공주가 독살을 했다는 게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죽고 나서 약 3주 후쯤에 당현종, 즉 중종의 동생인 예종의 셋째 아들이죠. 당현종이 정변을 일으켜서 당시 실권을 쥐고 있었던 위시일파를 전부 다 제거했는데요. 중종이 죽고 나서 유서를 누가 썼느냐면 중종의 여동생인 태평공주와 바로 상관소용이 썼습니다. 거기에는 예종, 즉 현종의 아버지가 태자인 이중무를 보필하도록 되어 있고요. 황후인 위황후는 황태후로 올려서 섭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파 간에 분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재상이었던 종축액과 위온이 위시일가였기 때문에 조서를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위황후가 바로 무측천의 뒤를 밟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당현종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과 아버지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결국 정변을 일으켜서 위황후의 목을 치고 안락공주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관소용을 잡았는데요. 그때 상관소용은 내가 유서를 쓸 때 태평공주님과 함께 이렇게 썼다. 나는 위황후의 편이 아니다. 나는 이황계의 편이지 절대 위황후의 편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당현종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차명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47살의 나이에 죽는데요. 사실 상관소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태평공주가 아주 후하게 장례를 지내게 했습니다. 현종도 개원의 치세가 시작되는 원년에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상관소용이 썼던 시들을 모아서 시문집을 만들도록 해줍니다. 조금 이상하죠? 자기 편을 들었는데 왜 상관소용을 죽였을까요? 얼마 후에 태평공주도 당현종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관소용이 천무 측근에서 27년간 비서로서 실제 정치를 주물렀고, 그리고 당 중종, 즉 큰아버지가 황제가 됐을 때도 정치를 주물렀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여인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만일 태평공주랑 친한데
태평공주 쪽에 머리를 빌려준다면 당현종 쪽도 도저히 장담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미리 제거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당나라 시대 때 궁중의 여인들 그리고 귀족의 여인들이요, 얼굴에 꽃을 그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미간 사이에 아름다운 매화꽃이나 또 예쁜 꽃들을 그리는 게 화장술이었는데요. 이것을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상관 소용입니다. 상관 소용은 무측천에 측근에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측천의 남총인 장창종과 눈이 맞았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무측천이 상관 소용을 불러들여서 징벌을 내렸습니다. 사실 처형하려다가 그녀의 재능을 아꼈기 때문에 얼굴에 자자를 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자자라는 것은 원래 이마에다가 죄명을 쓰는 것인데요. 여인이니까 죄명까지는 쓰지 않고 칼로 여기 흠집을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뿔굣게 여기 점이 생기게 만들었는데요. 상관소용은 처음에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재와 미모와 천재적인 재능으로 유명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금방 생각이 떠올라서 화장대에 앉아서 여기에 매화꽃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모든 여인들이 와, 너무 예쁘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무측천이 의도했던 거는 반대로 상관소용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측천도 상관소용이 자자당한 얼굴에 매화꽃을 그려서 더 아름답게 꾸미고 오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치면서 역시 천재는 천재로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나를 충심으로 도와주길 바란다. 그래서 무측천이 죽을 때까지 상관소용은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무측천의 오른팔에 이어서 왼팔인 상관소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14살 때 제인으로 발탁되고 그리고 27년간 무측천을 도와준 뒤에 중종이 복위했을 때 정치 파트너로 그리고 애인으로서 소용이 된 뒤에 정치를 이어갔었고, 중종의 딸이 황태녀가 되는 것을 막았었고, 중종이 죽었을 때 정치적인 수완을 보였던 참으로 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천재적인 여인이었던 상관소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당현종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에 견종의 편을 들었지만 결국 그의 정치적 재능을 두려워했던 당현종에 의해서 처형당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문학적으로도 상관체라는 독특한 문체를 중국 역사에서 남겼고,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했었던 상관소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